안녕하세요. NBA 스토리의 NBA 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즘 제일 핫한 스포츠가 있다면 NBA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NBA 시즌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되었는데 벌써 너무나도 많은 사건, 사고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양한 NBA 소식들을 단순한 뉴스보다는 실제로 NBA 팀들과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여러분들께 좀 더 NBA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은 유튜브이 더 대세라 한번 유튜브로 해달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일 최근에 제일 이슈가 되었던 거는 지미 버틀러가 미네소타 팀버우스에서 필라델피아 76ers로 이제 트레이드를 당한 것인 것 같은데요. 미네소타는 제렛 베일리스, 로버트 커빙턴, 다리오 사리치 그리고 세컨드 라운드 픽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6ers는 딱 두 명, 지미 버틀러와 저스틴 패튼을 얻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스틴 패튼은 제가 알기로는 3년 차 선수인데 뭐 부상도 많고 뭐 이제 계약 연장도 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이렇게 중요한 선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미 버틀러가 제일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지미 버틀러에 대해서 좀 그의 백그라운드를 알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꽤 흥미로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더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는 이제 좀 집이 없는 고등학생을 백인 여자가 이제 가족으로 품고 집에서 살게 해주면서 그 흑인 선수가 NFL에서 성공하게 되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지미 버틀러도 좀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미 버틀러를 아시는 분이라면 제일 유명한 말이 이제 I don't like the look of you, you gotta go. 꼴 보기 싫으니까 너는 이제 나가줘야겠어.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지미 버틀러가 13살 때 지미 버틀러의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 하면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미 버틀러가 그 NBA 드래프트 할 때 본인이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음, 지미 버틀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고요. 13살 때 집을 나가면서 이제 친구들 집에서 자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계속 떠돌이 생활을 했었는데 지미 버틀러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조던 레슬리라는 남자의 집에서 가끔 묵었는데 이제 조던 레슬리가 자기네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냐고 부모님한테 물어봤고 부모님은 처음에는 이제 안 된다고 그냥 가끔 오는 거는 되지만 계속 살 수는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금전적으로도 그 조던 레슬리의 부모님은 좀 어려웠고요. 그 둘은 재혼을 했는데 엄마 쪽에서 4명, 그리고 아빠 쪽에서 3명의 자식, 총 7명의 자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 자식 7명을 키우기도 힘든데 한 명을 또 가족으로 데리고 온다는 게 꽤 부담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지미 버틀러가 가끔씩 놀러 오면서 어, 그 자식들도 지미 버틀러를 매우 좋아하고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는 그냥 가족으로 그 집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조던 레슬리고 조던 레슬리의 엄마고 이게 지미 버틀러입니다. 지미 버틀러는 이렇게 고등학교 때도 농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웬만큼 잘하면은 대학교에서 연락이 오는데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연락조차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뭐 그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데서 뛰었는데요.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그냥 알지 아무도 모르는 그냥 지방대학교에서 입학해서 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서 워낙 너무 잘해서 뭐 평균 뭐 25점, 30점 이상 득점하면서 이제 알려지면서 대학교 2학년 때는 결국 마켓 유니버시티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이게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 마켓 유니버시티에는 꽤 그래도 많은 NBA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선수들 중에 한 명은 아마 드웨인 웨이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웨인 웨이드랑은 지미 버틀러는 시카고 불스에서도 한 시즌을 같이 뛰었는데 거의 둘은 베스트 프렌드처럼 같이 다녔다고도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잘하긴 했지만 또 그렇다고 뭐 다른 지금의 선수치고는 이렇게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NBA를 30번째로 시카고 불스에 드래프트해서 가게 됐습니다. 2011년도 당시에 시카고 불스는 매우 잘했는데요. 뭐 데렉 로즈도 있고 조아킴 노아도 있고 거의 리브론 제임스 팀, 그다음에 보스턴 셀틱스 팀, 그다음에 시카고 불스 그 세 팀이 아마 탑 3 그리고 거의 우승까지 넘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량을 가진 팀이었습니다. 지미 버틀러는 2013년, 14년 시즌 때 이제 NBA All Defensive Second Team 이거는 NBA에서 각 포지션마다 제일 잘하는 선수들을 뽑는 상인데요. All Defensive First Team이라면은 이제 그 포지션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 그다음 Second Team이라면은 포지션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잘하는 선수니까 뭐 기본적으로 탑 10 안에 들었다, 수비만큼은 탑 10 안에 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2014년도, 15년도에는 NBA Most Improved Player of the Year. 그러니까 다른 그 전해 대비 제일 많이 향상한 선수한테 주는 상인데요. 이미 그 전년도에 수비까지 인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받았다는 거는 공격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엄청난 향상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미 버틀러가 2013년도에 이제 All Defensive Second Team을 받았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2012년도, 13년도 플레이오프 때 워낙 수비도 잘하고 엄청난 체력을 보여줬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퍼스트 라운드에서 브루클린이랑 했을 때 이미 39분, 뭐 40분 정도를 뛰다가 거의 6차전, 7차전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경기에서는 48분씩 뛰었습니다. 48분이면은 총 경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었다라는 거죠. 물론 공격력은 그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우선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뛸 수 있다라는 건 특히 플레이오프는 그 인텐시티가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48분을 뛰는 거는 정말 엄청난 체력이 아니고서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세컨 라운드에서 마이애미를 상대로 이 마이애미는 그때 당시 이제 리브론 제임스와 드웨인 웨이드가 거의 전성기 때를 뛰고 있었던 해였거든요. 그리고 결국 마이애미가 이때는 우승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런 마이애미를 상대로 거의 지미 버틀러가 리브론 제임스를 막았는데 그 첫 경기에서는 48분 그리고 또 승리까지 이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는 좀 그나마 좀 쉬었지만 세 번째 경기는 48분, 네 번째 경기는 46분, 그다음에 마지막 경기를 48분.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거의 수비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 탑 수준이라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고 오히려 이때의 지미 버틀러가 정말 엄청난 체력과 기량에 저는 그때의 플레이를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임프레시브했고 정말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미국에 좀 오래 살아서 이 영어와 한국말을 좀 섞으면서 아마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15년 후에는 거의 항상 탑 15이나 탑 20 플레이어 안에 들었고 거의 이제 베스트 투웨이 플레이어, 즉 공격과 수비가 두 개 다 잘하는 그런 선수로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폴 조지 아니면 쿠와이 레너드가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을 둘 다 잘하는 선수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카고 불스에서 뛰다가 2017년, 18년, 그러니까 작년 시즌이죠. 작년 시즌 때 미네소타 팀버wolves로 트레이드 당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치가 탐 티비도라는 코치였는데 이 코치는 보스턴 셀틱스에서 이제 부 코치라고 하나요? 부 코치 뭐 수비 담당 코치였는데 시카고 불스에서 이제 코치로 되어서 당시 데렉 로즈랑 이제 뭐 조아킴 노아 그다음에 당연히 지미 버틀러도 코치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이후 시카고 불스에서 탐 티비도는 해고를 당하고 미네소타에서 코치로 하고 있었는데 탐 티비도가 지미 버틀러를 좋아해서 지미 버틀러 미네소타로 트레이드를 시켜 영입을 시켰었습니다. 그 당시 미네소타는 카럴 앤토니 타운스라는 선수와 앤드류 위긴스라는 좀 곽방받고 있는 두 명의 아주 영한 거의 한 22, 23 정도 선수들이었습니다. 근데 꽤 잘하는 선수들이어서 2017년, 18년도 시즌 작년에는 결국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 미네소타가 아마 13년 만에 처음으로 플레이오프를 진출하게 된 좀 의미 있는 시즌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들린 얘기로는 지미 버틀러는 플레이오프가 끝나면서 지미 버틀러가 탐 티비도한테 자기는 다음 시즌, 즉 올해 시즌부터는 여기서 뛰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하고요. 근데 탐 티비도는 아무래도 지미 버틀러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지미 버틀러 없이는 이 카럴 앤토니 타운스와 앤드루 위긴스만으로는 좀 성공적인 시즌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냥 트레이드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드를 안 시키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2018년, 19년도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지미 버틀러는 기자회견까지는 아니겠지만 기자들한테 말하면서 트레이드 요청을 아주 강력히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티비도의 평가도 계속 안 좋아지고 올해 시즌에 아마 플레이오프를 진출하지 못하면은 본인도 이제 해고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미 버틀러를 트레이드하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근데 그러면서 지미 버틀러와 탐 티비도의 관계는 좀 악화가 되고 그리고 지미 버틀러와 또 카럴 앤토니 타운스와 앤드류 위긴스랑도 사이가 좀 안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미 버틀러는 부상이라는 핑계로 경기를 어떤 때는 플레이를 하고 어떤 때는 이제 플레이를 안 하면서 좀 그 내부적인 갈등이 심했는데요.
내부적인 갈등이 심하고 심하면서 결국 한동안은 그래도 좀 나름 괜찮게 하는 듯 싶더니 4승 4패에서 지미 버틀러는 점점 더 지미 버틀러와 이 팀 간의 내부 갈등은 더 심해지고 결국 5연패를 해서 4승 9패에 를 겪으면서 탐 티비도는 아마 지미 버틀러가 있어도 지고 그리고 지미 버틀러가 없어도 진다면 차라리 지미 버틀러를 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면 더 승률이 더 좋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유로 음, 트레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미 버틀러가 트레이드 요청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카일 앤서니 타운스와 앤드루 위긴스나 지미 버틀러 다 맥스 최고의 연봉을 받는데 그 최고의 연봉에서도 좀 레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미 버틀러가 이 두 명 중에 더 적게 받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마음에 들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 인터뷰에서도 머니에 대한 좀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탐 티비도는 벤치 선수들을 잘 안 믿는 것으로 유명하고 지미 버틀러나 이렇게 카일 앤서니 타운스를 거의 40분 이상 매 경기마다 뛰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자기가 부상 많이 당할까 봐 그런 면에서 좀 우려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네, 필라델피아 76ers의 선수들을 보겠습니다. 여기 지미 버틀러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거의 최고 아니면 적어도 뭐 탑 2, 3의 센터로 뽑히는 조엘 엠비드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신인상을 받은 벤 시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탑 5 정도로 탑 5 슈터, 슈팅으로 3점 슛으로만은 탑 5로 평가받고 있는 제이제 레릭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4명의 선수들 외에는 좀 많이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걸로 보입니다. 우선 그 그러니까 장점이 있다 하면은 우선 이렇게 그러니까 슈퍼스타급의 탑 20 플레이어가 지금 한 팀에 3명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능성이 뭔가 어떤 포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제 레릭까지 합치면은 탑 20는 당연히 아니고 탑 50일지는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슈팅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그 케미스트리에 있어서도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점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벤치 플레이어도 이제 별로 없고 그리고 JJ 레딕 외에는 슈팅이 없습니다. 주전 선수는 아마 이 4명과 뛸 선수는 윌슨 챈들러일 것 같은데요. 이 선수는 덴버 너게츠에 있다가 좀 부상도 많이 당하는 선수고요. 그리고 원래는 어, 이 트레이드 전에는 이제 벤치 선수로 영입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에서 또 완치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세 게임 정도 이제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뛰는 선수가 아마 마켓 폴츠인데요. 이 선수는 작년에 1순위로 드래프트로 76ers에 왔는데 좀 말이 많은 선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기서는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 선수는 1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거의 뛰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어깨 부상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어깨 부상 이후로는 전혀 슈팅을 못합니다. 어, 올해 여름에는 거의 자유투도 아닌
골밑부터 다시 시작했다 할 정도로 슈팅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뭐 키도 꽤 나름 포인트 가드인데 드리블도 나름 괜찮고 포인트 가드로서는 6feet 4inch 정도면은 꽤 큰 편이라 체력은 좋은데 아직 슈팅이 너무 안 되고, 그리고 그 농구 센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2년 차로서는 좀 없었기 때문에 좀 이 선수가 아마 지미 버틀러의 영입으로 트레이드를 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뛰는 선수가 아마 마이크 무스칼라인데요. 이 선수는 글쎄요, 뭐 다른 그 전에 팀에서도 아마 헉스에 있었던 걸 아는데, 사실 한 경기당 20분 이상 뛰는 선수도 아니고 뛰어서도 안 되는 선수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선수가 윌슨 챈들러와 파워포워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딱 누가 봐도 벤치나 그리고 슈팅, 지금 여기에 슈팅을 평균보다 잘하는 선수는 이 JJ 레딕밖에 없습니다. 벤 시몬스 자체도 사실 키도 크고 리바운드도 잘하고 어시스트도 잘하지만 슈팅을 자유투 선에 넘으면은 거의 슈팅이 안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좀 장점이 워낙 많지만 좀 단점인 그 슈팅이 너무 약해서 좀 약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지미 버틀러가 이 조엘 엠비드 그리고 벤 시먼스와 어떤 케미를 만드느냐인데요. 원래는 이제 지미 버틀러는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인데, 조엘 엠비드도 포스트업을 좋아하는 선수고요. 그 다음에 벤 시먼스도 슈팅이 약하기 때문에 본인이 공을 갖고 뭔가 이렇게 어시스트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슈팅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공을 갖고 있을 때는 이 벤 시먼스를 담당하고 있는 수비가 아무래도 더블팀이나 그런 걸 하기가 좀 더 쉽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이 케미를 만들어낼지가 좀 관건이고요. 첫 경기에서는 누가 봐도 지미 버틀러가 공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그 옛날 마이애미 히트가 리브론 제임스가 공을 많이 갖고 있을 때 드웨인 웨이드가 하듯이 이제 커팅 같은 걸로 많이 하려고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미 버틀러의 아이솔레이션 플레이가 단점이라면은 단점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미 버틀러는 4쿼터에서 스코어를 제일 많이 하는 선수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마인드 자체도 뭔가 경기가 치열해지면은 자기가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장점으로 되는 이 정도의 선수급이라면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자체도 되게 장점인데요. 첫 번째 경기에서는 못했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만 봐도 꽤 잘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미 버틀러의 영입으로 뭔가 전체적인 슈팅이 좀 더 약해지고, 본체에 이제 한 명이 투입되고 두 명이 나갔기 때문에 그 나간 두 명은 꽤 슈팅을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슈팅은 약해졌지만 또 그 전체적인 포텐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제너럴 매니저들이 하는 말은 요번 시즌에 필라델피아 76ers의 트레이드는 끝나지 않고 뭔가 슈팅할 수 있는 선수들을 더 트레이드나 아니면은 뭐 바이아웃으로 영입할 거라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벌써 라이언 앤더슨, 피닉스에 있는 슈팅 잘하는 파워포워드를 영입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버틀러
트레이드의 이제 하나의 임플리케이션, 그 영향은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는 우승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벤치도 약하고 슈팅도 약하고 뭐 어떤 다른 선수들을 영입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즌 중간에 뭔가를 계속 새로운 선수들이 투입될 때는 좀 이 케미스트리 이슈도 있기 때문에 챔피언십이나 아니면은 뭐 이스트 동부에서도 토론토나 보스턴 셀틱스를 이길 거라는 예상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미 버틀러의 계약이 만기되면서 2019년도부터는 어떻게 지미 버틀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조차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체결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우선은 지미 버틀러는 계약 연장을 원할 것이고요. 그 계약 연장은 아마 맥스로 5년에 190 밀리언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이미 동의했다라는 말도 많이 있는데요. 우선 그 NBA 규정상 동의를 실질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내부적으로 뭐 동의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뭐 공식적으로는 동의를 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맥스 5year 그다음에 100만 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5년째가 되면은 지미 버틀러가 이제 34살이 되는데 그때 그 해만 40 million, 그러니까 4천 불이죠. 4천만 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NBA에서도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그리고 34살이 됐을 때 정말 이 40 밀리언을 받을 수 있는 선수의 기량으로 뛸 수 있을 것인가는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5년은 아니더라도 4년 플러스 5년째는 팀이 선택할 수 있는 팀 옵션으로 하지 않을까. 이게 크리스 폴이 올해 사인한 게 이 딜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좀 다른 팀들과 다르게 좀 선수들도 어리고, 그리고 샐러리가 높지 않은 선수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샐러리 캡을 만약에 버틀러를 맥스로 사인을 한다 해도 내년에 20 밀리언 정도를 더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샐러리 캡이라는 거는 한 팀이 한 시즌에 그 선수들의 총 금액이 어느 한도를 넘으면 안 되는 그 NBA 규정이 있는데요. 그거를 샐러리 캡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캡 홀드라든지 뭐 이렇게 예외의 경우들이 있어서 샐러리 캡을 넘는데 샐러리 캡을 넘을 수는 있지만 샐러리 캡을 넘으면은 그 차액을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샐러리 캡이 100 밀리언이고 뭐 선수들이 워낙 잘하는 선수들을 다 영입하고 싶어서 어떻게 잘 꾸려 나갔고 총 자기네들이 내는 샐러리가 120 밀리언이다. 그러면 선수들한테 총 합쳐서 120 밀리언을 내지만 럭셔리 텍스로 20 밀리언을 또 리그한테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게 또 다음 해에도 그렇게 되면은 세컨드 리피터 텍스라고 해 갖고 그 캡과 자기네들이 실제로 내는 그 차액의 2배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0만 불이라면은 이 두 번째 해에서는 40 밀리언을 내야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캡을 보통 팀들이 내려고 캡 이상으로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하진 않는데요. 그런 이유로도 그 골든 스테이트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지는 이런 이유로 그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20 밀리언을 더 쓸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20 밀리언을 어떤 선수를 영입하느냐. 뭐 맥스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20 밀리언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꽤 잘하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미네소타 팀버wolves로 가겠는데요. 미네소타 팀버wolves의 선수들 보면은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루올 댕이라는 선수가 있고요. 기존에 탐 티비더 그 코치가 시카고 불스에 있었을 때 뛰었던 선수. 타지 깁슨도 그 당시에 시카고 불스에서 뛰었던 선수. 데렉 로즈도 그 당시에 시카고 불스에서 뛰었던 선수. 다 그때 당시에 잘했던 선수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좀 노장들이죠. 그리고 지미 버틀러까지 합쳐서 4명의 그 당시의 선수들 거의 한 4-5년 전의 선수들을 다 탐 티비도가 최근에 그것도 이 2명은 올해 영입시켰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크를 하는 게 미네소타 팀버 wolves가 아닌 미네소타 팀버 부스라고 하는 조크도 많이 합니다. 어 이 트레이드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아무래도 인제 지미 버틀러와 여기에 베스트 투 플레이어들인 카럴 앤서니 타운스와 앤드류 위긴스의 관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우선 농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도 서로 싫어하고 코치랑도 안 맞으면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샤킬 오닐이나 코비 브라이언 같이 서로 싫어해도 우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이 선수들이 또 그 정도로 잘하는 선수들도 아니고.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우선 그 팀에서 선수들이 싫어했던 선수가 나갔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선 긍정적인 임팩트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인제 그런 임팩트는 오래가지는 않아요. 차라리 그래도 좀 대 이렇게 친하진 않아도 싫어하지만 않고 좀 친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잘 뛸 수 있는 좋은 선수들이 있다면 그 팀이 훨씬 잘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인제 샐러리가 좀 좋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로버트 커빙턴은 올해 인제 한 내년 진 올해부터 3 년간 1 년에 연봉이 10 밀리언입니다. 10 밀리언이라면은 꽤 낮은 거거든요. 이 정도의 실력으로 로버트 커빙턴은 3 점을 잘 쏘고 그다음에 수비를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흔히 NBA에서 말하는 3 and D guy라고 하는데요. 3는 3점 슛, D는 디펜스로 이런 키도 크고 길고 그다음에 3 점도 잘 쏘고 수비도 꽤 나름 잘하는 이런 선수들은 NBA에서 높게 쳐 주기 때문에 뭐 트레이드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선수가 그리고 10 밀리언 정도밖에로 팀에 있다라는 건 아주 좋은 긍정적인 면인 것 같습니다. 다리오 사리치는 유럽에서 뛰다가 2년 전에 NBA로 왔습니다. 네, 다리오 사리치는 인제 뛴지 2년 됐는데 꽤 나름 좋은 선수입니다. 키도 크고 파워 포워드로서 자기 기량을 공격 면에서는 패스도 잘하고 3 점도 나름 잘 쏘고 어 꽤 잘하는데 문제는 인제 발이 느리고 운동신경이 좋지 않아서 수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공격은 잘하고 수비를 잘 못하는 선수들은 정규 시즌에는 문제없이 잘 되는데 문제는 인제 플레이오프를 하게 되면은 인제 그 상대팀이 더 관찰하고 하면서 알 안 알
각 팀 선수들의 약점을 알면서 이런 다리어 사리치 같이 수비를 못하는 경우는 다리어 사리치만 맹점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결국 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76ers처럼 뭔가 그냥 정규 시즌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의 목표가 아니고 결국 동부에서 우승 아니면은 곧 챔피언십까지 가는 그런 목표가 있는 팀에서는 정규 시즌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메인 선수로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스턴 셀틱스와 할 때도 좀 그런 평을 받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규 시즌에서는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라버 커빙턴과 다리오 사리치는 바로 영입이 되면서 미네소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다시 이제 카럴 앤서니 타운스가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앤드류 위긴스도 정말 그 포텐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포텐을 정말 이제 포텐이 아닌 정말 실제 상황으로 만들려면은 올해가 아마 그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처럼 한다면은 아마 이제 앤드류 위긴스는 그게 그의 이제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앤드류 위긴스의 재밌는 거는 이제 사실 클리블랜드한테 1순위로 드래프트를 했다가 클리블랜드에서는 전혀 뛰지 못하고 그해 바로 리브론 제임스가 클리블랜드로 가면서 바로 케빈 러브와 트레이드를 당해서 미네소타 팀버wolves에서 계속 뛰게 되었습니다. 음, 좋은 평가 뭐 사실 윙스팬도 좋고 운동신경도 좋기 때문에 되게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 외로 열심히 하는 성격은 좀 아니어서 대신 그래도 3점 슛은 올해는 좀 잘 쏘고 있습니다. 한 42% 정도 쏘고 있는데요. NBA 평균이 보통 한 30 NBA 3포인트 슈팅 에버리지가 35%라고 하면 위긴스는 현재 42%를 쏘고 있으니까 지금 슈팅은 그래도 나름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카럴 앤서니 타운스도 공격 면에서는 3점도 잘 쏘고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3점도 잘 쏘고 뭐 포스트업도 가능한데 이 선수도 수비의 블로킹은 한두 개 하는 편이지만 실제로는 로테이션도 잘 안 되고 수비가 좀 그리고 계속 열심히 뛰는 선수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 선수도 좀 평가가 요즘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작년에 휴스턴 로켓츠와 플레이오프 할 때는 작은 선수가 막음에도 불구하고 뭐 포스트업을 하려는 욕심도 보이지 않고 해갖고 원래는 2년 전에는 제너럴 매니저들이 만약에 팀을 새롭게 구성한다면 어느 선수를 기반으로 하겠냐 했으면은 거의 1, 2위 순위가 카럴 앤서니 타운스와 그 다른 뉴올리언스에서 뛰고 있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항상 1, 2위였는데 올해는 카럴 앤서니 타운스는 탑 5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평가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뜻이겠죠. 이 미네소타는 올해 플레이오프를 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뭐 그 이상의 목표는 아직 뭐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올해 플레이오프를
원래는 지미 버틀러가 있을 때는 플레이오프는 당연히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특히 이 두 명의 선수들이 더 점점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거라 봤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또 지미 버틀러도 이제 나갔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진출의 가능성은 50% 이하로 다들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NBA 기사들을 영문 기사들을 아주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간추려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제 의견도 포함해서 이렇게 드리면은 그래도 NBA를 보시면서 그냥 단순한 그냥 스코어나 뭐 누가 몇 점 넣네 그런 거 이상으로 NBA 또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냥 몇 점 넣고 몇 점 리바운드를 떠나서 요즘은 NBA도 분석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깐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